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된 오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73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원정 경기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선수 등 5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선수 전원을 재검사한 뒤 오늘 밤 경기 진행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자 대회가 99명씩 끊어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회 1시간 전에 집회를 재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행정부가 누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8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패배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오늘 뉴스7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꼭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3차 확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감염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73일 만에 다시 200명을 훌쩍 넘어섰고 특히 수도권은 이틀 연속 100명을 넘어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노총이 전국적으로 쪼개기 집회를 열었는데 이게 코로나 확산에 어떤 변수가 될지 방역 당국이 긴장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전 세계 감염 실태까지 정리해드린 뒤에 집회 소식도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원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이 카페에서는 확진자 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서구 사우나와 노원구 재가 요양 서비스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일상 감염이 확산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83.4명으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근접했습니다. 수도권이 83.4명으로 크게 증가해서 예비경보 수준이고요.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사실상 턱밑까지 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교직원 연수와 다단계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강원도는 격상 기준 10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이제 감염된 사람이 잠복기 거쳐서 증상 나오고 PCR 결과 나와서 어제 이제 집계가 된 거니까 늦었죠, 사실은. 방역당국은 1단계 수준으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학적 관련성이 없어도 기침과 발열 등의 의심 증세가 있으면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의심 증세 신고자는 하루 평균 15,000명이 넘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오늘은 특히 병원 의료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응급실이 폐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 4명이 확진되면서 환자와 직원까지 5천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 앞 출입문에 폐쇄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응급실 밖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동료인 전공의 1명과 광주 지역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A씨 배우자 등 의료진 3명도 오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직원과 환자, 보호자 등 5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6일까지 응급실과 외래 진료실 등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에 이동 동선들을 확인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밀접 접촉자로 구별해야 될지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도 이틀 전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까지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9명이 집단 감염된 충남 서산시 공군부대에서는 오늘도 병사 1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인재 지인 모임 관련과 철원군청 직원 등 하루 새 확진자가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13명, 충남 11명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발병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환자가 5,3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58만 명이나 늘었고 9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하루 15만 명, 이탈리아는 4만 명, 연일 최다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사실상 망가진 이탈리아 당국에선 대학살이 불가피하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 상황은 박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간이 침대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주차장을 개조해 만든 임시병원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가 호텔 입구에 내립니다. 병상이 부족한 이탈리아는 호텔 객실을 입원실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15만여 명. 열흘 연속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3개 주는 여행 자제를 촉구했고 미네소타주는 야간 영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We've got 25% less reservations this weekend already compared to the last 4 weekends. 이탈리아의 일일 확진자는 4만 명대로 역시 최고 수치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만 3만 4천여 명으로 전국 병상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Circola in tutto il paese e si verifica un preoccupante aumento sia dei ricoveri ospedalieri che dei ricoveri in terapia intensiva. 특히 의료 체계가 열악한 남부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례까지 늘어 주당국에서 대학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최다 기록을 경신해 신규 확진자만 1,700명에 육박합니다. 야구장 감염 확산 실험이 도마에 올랐지만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관객에게 14일 동안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축구 대표팀에도 덮쳤습니다. 올해 처음 해외 원정 경기에 나섰는데 오스트리아에서 권창훈, 조현우 등 선수 4명과 스태프 1명,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현지 상황을 김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대표팀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멕시코와의 A매치를 하루 앞두고 권창훈, 조현우, 이동준, 황인범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텝 1명까지 더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45명 선수단 중 5명이 감염됐습니다. 대표팀은 오스트리아 현지 호텔 한 층 전체를 빌리는 등 방역에 신경 썼지만 갑작스러운 확진 판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축구협회는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전 선수들이 호텔의 개인 방에서 격리 중입니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스트리아가 10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9천 명에 이르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하고 대표팀의 훈련 장소도 외부인 통제가 완벽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잠복 시기를 고려했을 때 감염 시기가 대표팀 소집 직전도 가능해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대표팀의 주치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내과 전문의가 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10시간 뒤, 그러니까 내일 새벽 5시에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1년 만에 열리는 A매치인데 정상적으로 열릴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4시 양성 판정을 받은 5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단이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한밤중 나올 예정으로 축구협회는 재검사 결과 확인 후 멕시코 축구협회, 오스트리아 당국과 A매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오스트리아 당국이 경기 진행을 허가할 경우 멕시코전은 확진 선수들을 제외한 채 계획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가 경기 진행을 희망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당국이 불허하면 경기는 개최될 수 없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멕시코전 강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재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멕시코전 진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17일 카타르전 역시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A매치 2연전을 비롯해 현지 철수 여부 등은 이르면 내일 새벽에서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대표팀에 되게 진짜 너무 많이 오고 싶었거든요. 좋은 경기로 또 많은 축구 팬분들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은 생각뿐입니다. 멕시코전이 정상 진행된다면 시간은 동일하게 내일 새벽 5시에 열리고 경기는 TV조선이 단독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100명이 넘는 규모의 집회를 금지하자 99명씩 쪼개기 집회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15,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방역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최민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스크 차림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정노조는 전태일 열사의 정치를 이어받아. 서울 영등포와 용산 등 25곳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99명씩 나뉘어 집회를 연 겁니다. 집회가 열린 곳은 제각각이었지만 구호는 엇비슷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개혁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제정하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집회 하루 전 연기를 결정했지만 대전과 대구 등 전국 13곳에서도 산발적인 노동자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집회 도중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참가자 전원은 발열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집회 통제에 나선 경찰은 방역복까지 갖춰 있고 참가 인원이 99명을 넘진 않는지 발열 체크 등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서초동 일대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집회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당초 민주노총은 정부 방역 지침보다 강화된 자체 지침에 따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것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쓴 참가자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권형석 기자가 현장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발열 체크를 기다리는 참가자들로 집회 시작 전부터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체온을 재고 명부에 서명까지 한 뒤에야 집회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간격이 너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조금 더 간격을 넓혀서 집회를 주관한 민주노총 측은 정부 지침보다 강력한 자체 지침에 따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방역 수칙을 어긴 참가자도 포착됐습니다. 중간중간 마스크를 벗거나 턱스크 차림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극소수였지만 다닥다닥 앉아 거리 두기가 실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근 참가자의 합류로 99명을 넘겨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왜 시민들 불편하게 막고 있냐고요. 왜 이제 기자 전개해서 간다고. 개천절 집회 당시 설치됐던 검문소나 인도의 미로처럼 세워졌던 철제 울타리도 이번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180대를 동원해 이처럼 국회의사당 주변에만 차벽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일부 지역에서 집회 참가자의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며 체증 자료 분석을 거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집회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집회가 재고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단체가 주최한 개천절 집회 때는 2주 전부터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죠. 이번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더 위중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의 발언에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코로나19가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주말 집회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를 1시간 앞두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가 예고됐을 땐 2주 전부터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시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아예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정부가 보수단체 때와는 다른 잣대로 오늘 집회를 수수방관한다며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 편을 가르는 선택적 방역,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여당은 개천절 한글날 집회 때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국에서 민노총의 쪼개기 집회가 열렸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 대응이 무르다는 지적이 있죠.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의 보수 집회 때 정부 대응과 다른 것도 논란인데 근거가 뭔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성민혁 기자와 함께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석 기자, 개천절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고 지금은 1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경찰이 집회 통제를 위해서 투입한 인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천절 땐 180개 부대 그리고 11,000명의 경찰력이 투입이 됐는데 오늘은 110개 부대 7천여 명으로 규모만 놓고 보면 개천절 당시에 63% 수준입니다. 지난 개천절 집회 때는 이 차벽을 둘러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은 차벽이 세워졌습니까? 네, 당시 먼저 개천절 때는 광화문에 경찰 버스 500여 대와 철제 울타리 만여 개가 세워져서 사실상 광장 진입이 원천 봉쇄됐습니다. 오늘도 차벽이 등장하긴 했지만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에 돌발 진입에 대비해서 버스를 일렬로 세워두기만 했습니다. 또 횡단보도 중간중간에 통행로도 확보를 해놔서 일반 시민들이 국회를 진입하거나 통행하는 것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오늘 동원된 버스 대수도 180대로 개천절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또 개천절 당시엔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도 설치돼서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까지 불신 검문을 받아야 했는데요. 또 당시엔 대중교통도 통제가 됐는데 종강역, 시청역, 경복궁역 등 도심 지하철 6곳을 무정차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광화문 통제는 없었고 국회 주변만 일렬로 경찰차를 늘어 세웠다. 그리고 대중교통 통제도 없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차이점은 개천절 때는 집회 허용 인원이 이제 10명이었고 지금은 100명으로 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서울에서는 개천절 집회 전에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한글날 집회 이전엔 2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당시보다 2배 안팎인 49.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이제 2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건데 집회 허가 인원은 오히려 10배가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네, 서울경찰청은 보수나 진보 성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역당국의 우려 수준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신속히 종료하고 집회 현장 참가자도 안전한 집으로 조속히 귀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근데 똑같은 이제 5개 집회인데 방역 당국이 정한 10명 이상, 100명 이상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도 좀 따져봐야겠어요. 네, 전문가들은 이 기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이 모여도 그분들이 집회를 2m씩 뛰어서 하다가 다시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9명이란 자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방역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 지역사회 감염 정도에 따라 집회 가능 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집회 주최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확진자가 더 나오는 상황에서 느슨하게 대응한다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객관적인 방역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민혁 기자였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최희봉 가스공사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서 선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겁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검찰의 한국가스공사 사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 당시 압수 대상 목록에 최이봉 사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최 사장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 분석 작업을 위해서였습니다. 감사원은 최 전 비서관이 조기 폐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고, 여권에선 검찰의 원전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폐쇄를 지지했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수사의 초점이 경제성 조작과 증거 인멸인데 국민적 요구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 권력이 수사팀의 독립성을 훼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배궁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 전 비서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휴대전화 강제잠금 해제법 재정 검토를 지시하자 진보단체와 정의당까지 반헌법적이고 인권 침해라 비판했죠. 그런데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던 추 장관은 누구보다 인권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딴판인데 당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조정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년 전 야당 의원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2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두고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인신 보호를 위한 형사 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2달 전에도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이랬던 추 장관이 이른바 휴대폰 강제잠금 해제법을 추진하자 정의당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지시한 사실을 꼬집으며 오히려 인권 파괴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도 보이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요. 추 장관에게 인권은 오로지 내 편만을 위한 것일 겁니다. 법무부는 자기부재 금지 원칙,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도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하루 간격으로 야당 의원 질의에 화를 내거나 발끈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회에서 화를 낸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도 이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뺄 정도니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시겠죠. 두 사람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같은 태도를 보였던 공직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노영민 비서실장.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야당이 국민을 살인자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국민이 아닌 주최 측만 가리킨 것이었다며 발끈합니다.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그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결국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겨우 흥분한 노 실장을 만류해야 했죠. 비서실장님,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만하시죠. 하루 전인 예결위 회의장에선 추미애 장관과 정성호 위원장이 비슷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권범주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정 위원장은 하루 전에도 추 장관의 돌출 발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거죠? 그 뭐 말해야 됩니까? 나중에 장관님 제출해 그 주십시오. 답변 질문에 답변 좀 네. 해주세요. 이렇게. 네.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니까 그 뒤 정 위원장에게 민주당 극성 지지층은 다음 공천은 못 받을 줄 알라는 등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노영민 실장과 추미애 장관 모두 야당 의원 시절 국회에 나온 총리와 장관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고압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총리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굉장히 안이한 태도로 우리 감사위원회 지적이 마치 터무니없는 금시초문인 것처럼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친정 의원들마저 말리지 못하는 지금의 태도를 10년 전에 두 사람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영화까지 만들었던 고발뉴스 이상호 씨가 그의 부인 서혜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건데 그러면서도 이 씨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3년 전 가수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로 논란을 일으켰던 고발뉴스 이상호 씨. 영화 개봉 후 이 씨는 김광석 부인 서혜순 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는데 오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한 타살 의혹과 부인 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묘사한 것에 대해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심원들 역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고심한 끝에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취재가 갖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대선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표가 끝난 조지아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 306대 232, 절묘하게도 4년 전 대선과 똑같은 스코어인데 승자만 바뀐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밤사이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죠.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아서 이 정권 인수 작업이 쉽지 않은 모양이던데 공화당에서도 안보 관련 브리핑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공화당 원로들은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밀 정보 공유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 측도 트럼프의 비협조로 국민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당선인에 대한 정보 브리핑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 이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대선 패배 확정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행정부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며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외신은 트럼프가 패배를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지아주 패배 소식에 선거 부정이 정말 있었다라는 트윗을 올린 걸 감안하면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던데 바이든 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24만 명에 이르고 내년 1월 바이든이 취임할 때까지 추가로 15만 명이 더 숨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자, 내년 1월 이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상황인데 지금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비밀경호국위원회 무더기 확진 소식에도 임기 내 봉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내년 4월 전 국민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이곳 워싱턴 DC에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트럼프는 이곳에 직접 들를 의향까지 내비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한 강연에서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지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강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 3주 만에 소수당인 시대전환 강연장에서 20, 30대 청년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금 전 의원은 왜 정치하느냐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정치한다고 답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느냐, 경기도지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자 오는 18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강연 때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외부 인사 참여 기회를 넓힌 가운데 금 전 의원과의 연대 여부가 관심입니다. 모두 이 정권이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박주민 의원과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등이 뛸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선거가 지자체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만큼 두 당 모두 여성 후보 가산점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들쭉날쭉 윤석열 지지율 왜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선두권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제 아주 관심이 컸었는데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니까 또 3위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조사마다 차이가 나는 건지 좀 궁금한데 그 이유를 좀 확실히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확실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 많았던 수요일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가장 앞자리에 이렇게 윤석열 총장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4.7%였죠. 그리고 어제 나온 조사들 한번 볼까요? 한국갤럽 조사를 결과 보면 이렇게 11%로 3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KSOI 조사도 11%로 똑같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24%와 11% 이거 차이가 뭐 너무 많이 나는 결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뭐 조사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수요일 조사는 사람이 직접 묻는 것보다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응답하는 게 많았고요. 반대로 어제 거는 전부 다 사람이 직접 묻는 방식이라서 이른바 샤이 보수의 응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에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어보면은 이제 보수 쪽 답변자들이 조금 위축돼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ARS 조사 때는 좀 솔직하게 답변을 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또 없습니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사 대상인데요. 한국갤럽은 이렇게 질문 자체를 이렇게 보면 주관식으로 합니다. 뭐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동률로 나오고 3등이 윤 총장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KSOI는 객관식이긴 한데
범여권에서 5명, 범야권에서 8명을 넣어서 총 13명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주고 물어본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뚜렷한 후보군이 안 보이는 야권은 지지가 좀 분산되고 이미 꽤 결집이 돼 있는 여권 후보들은 높게 나올 수 없다. 이런 구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뭐 조사를 더 특정을 해서 범위를 좁힌 건가요? 예, 범여권에서 3명, 범야권에서 3명 이렇게 딱 6명만 뽑아서 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야권 기준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3명인데 따져보면 제1야당인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김종인, 황교안 등등 당내 인사들 지지가 대부분 윤 총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조건 때문이라면 윤 총장이 1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야 모두 굉장히 뭐 엄청난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 상승세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보시면 바로 직전 조사 지지율이 3%에 불과했는데 한 달 만에 11%까지 급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국정감사 때 이제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것, 이게 또 지지율에도 변수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해와는 분명히 달라진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자, 임기가 8개월 넘게 남은 현직 총장이니까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언행을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들쭉날쭉 윤석열 지지율 외의 느낌표는 때릴수록 커진다로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현상으로까지 불리는 이 상황을 놓고 뭐 이게 다 추미애 덕분이다라거나 법무장관이 킹메이커 뭐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 신문 만평일도 보면 뭐 대선 주자들이 추 장관에게 자신도 때려달라거나 아니면 드론 택시로 윤 총장을 띄워보내는 모습도 그려질 정도입니다. 뭐 야당 주장대로 추 장관이 한 달만 발언을 좀 자제해 보면은 윤 총장 지지율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최재형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른다로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사이의 설전이죠. 그 SNS를 통해서 윤 의원이 최재형 원장을 비판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듯 싶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다. 선을 넘지 마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서 파기와 같은 행정적 과오는 얼마든 감사나 수사가 가능하지만 원전 폐쇄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는 등 이 범죄 혐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건데 이게 원전 폐쇄 자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감사원법에 따르면 존재 목적, 그러니까 임무 자체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서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범위가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으로 설치 근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여권은 이게 뭐 대선 공약을 부정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사참고 자료로 보내는데 결재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제가 뭐 무엇을 보내라 이렇게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과정에서 새벽에 공무원들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자료를 지우고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형법상 문제가 되는 건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인데 여권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야권도 그런데요.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제2의 윤석열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이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감사원이 소금기를 잃으면 이제 정부 정책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의 본 기능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최재형 민주주의 기본도 모른다의 느낌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윤영찬 의원이 2017년 청와대 소통수석 시절에
최재형 원장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 발언인데 정치권의 설왕설래에 휘둘리지 않고 부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로 그렇게만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화재 사고가 잇따른 전기차 6만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면서 이 차량에 배터리를 납품한 LG화학도 비상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GM의 리콜 대상 차량은 2017년에서 2019년에 생산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 6만 8,600여 대입니다. 미국 내 판매분 5만 900여 대, 국내에서 팔린 9,500여 대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전기차 뒷좌석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hrough our initial investigation, we have identified 5 confirmed instances of fires that could be related to the high voltage batteries in the Bolt EV. GM은 문제된 차량에 LG화학이 오창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GM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배터리의 충전량이 100%에 가까울 때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LG화학 배터리를 쓰는 현대차와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한 BMW, 포드의 전기차들도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충전을 시키게 되면은 견딜 수 있는 강도, 즉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데 충격이 가해지면서 화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GM은 다음 주부터 대리점을 통해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다들 핸드폰 올려놔봐. 아무튼 이 핸드폰이 문제야.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 통화 내역, 쇼핑 내역, 문자 있지? 위치, 스케줄. 완전 인생의 블랙박스라니까. 저녁을 먹는 동안 휴대전화에 오는 문자, 전화, 이메일 다 공개하자. 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면서 전화 한 통, 문자 하나에 친구의 위선, 부부의 가식이 드러나고 감추고 싶은 비밀과 치부까지 밝혀집니다. 인터넷 데이터 전문가는 사람들은 검색창 앞에서 솔직하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묻기 어려운 이야기도 휴대전화 속 네모난 창에 검색하면 쉽게 해결되니까요. 검색 이력도 대화 내용도 남는 휴대전화는 내 모든 것이 담긴 블랙박스인 셈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휴대전화를 강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런 기발한 발상이 나온 계기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경 수사 때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안 풀어준 사람이 한 검사뿐이었을까요? 압수해간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어주지 않았지만 그때는 누구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바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헌법 조항 때문입니다.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는 말까지 나오는데도 추 장관과 법무부는 사과나 철회는커녕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테러의 경우에만 한정하겠다는 등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이 취임사가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사생활을 낱낱이 수사당국에 털어놓으라고 강제하는 법안을 떠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한창일 당시 정부와 여권은 심야조사와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시키고 검찰개혁이 인권 존중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인권 존중의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인권에 내 편, 네 편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누굴 위한 잔금 해제인가 였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세종,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밤사이 이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도와 충남, 전북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 10도 등으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20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가 메마름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4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